제목은 미디어 컨버전스 융합 시대의 이용자 접점의 변화로 잡았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여기 약간 사이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딱 맞추고 네. 이걸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단 그 키워드 상으로 볼 때 인트로에서는 미디어 지형도에 있어서 변화 상황에 대한 걸 마켓이 시장이 지금 재정렬되고 있다. 리셋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후 미디어 지형도에서 우리는 어떤 걸 좀 주목할까 해서 스트리밍,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이용자 중심주의,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내세우는 키워드로 최근 책에서도 썼는데요. 연결 역량이라고 해서 커넥터빌리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정렬, 시장의 어떤 그 리셋 부분은 베네딕트 에반스라는 사람이 조금 그 작년에 그 코로나 오고 나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 것이 이런 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전의 위기 상황을 한번 짚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전대미문의 큰 상황도 어떤 변화를 낳을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린 그래프가 이 그림인데, 미국 시장 내에서 뉴스페이퍼부터 인터넷까지 미디어 영역별 광고비의 총량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큼 내고 있는지에 있어서 많이 벌었는지 적게 벌고 있는지 추세선을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뉴스페이퍼를 보시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다운사이드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빨간 선이 있는 중간의 기점 2008년 9년의 경제 위기 상황, 금융 위기로 부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체감하는 정도가 조금 덜했을지 모르지만 마치 우리가 IMF를 겪은 것처럼 미국에서는 상당히 컸고, 그때 또 양극화 이슈도 심했죠. 시장이 정말 크게 출렁이었는데 이 변화를 겪고 나서 내려가던 추세선이 더 급격하게 기울죠. 그리고 지금 잡지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당히 2008년, 9년 뭐 이후로 해서 내려가는 게 크고, 라디오, TV 쭉 보시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할 텐데 TV는 좀 정체되는 그 답보 상황 뭐 이런 것이 여전하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이제 신문 시장과 인터넷 시장의 변화죠. 인터넷 시장은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베네딕트 에반스가 정리한 이야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2008, 9년의 금융위기는 결정적으로 신문 시장의 그림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뭐 그 시장이 원래부터 추세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프린트 시장은 완전히 이 한번 위기를 겪고 나서 더 이제 내려가 버리는, 그걸 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모바일에서의 어떤 상승세는 상당히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 그림으로 또 재밌게 버전업 한 게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그로스 버전이라는 이름은 베네딕트 에반스가 그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린 걸 붙인 건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쪽에 두꺼운 볼륨이 이제 작아지고 있는 검은 부분이 뉴스페이퍼죠. 그리고 똑같이 이거 광고비입니다. 근데 오른쪽 위에 빨간 걸로 인터넷이 나오죠. 약간 어색하죠, 인터넷 부분을 보는 것이. 반대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인터넷 부분이 어떻게 조금씩 올라오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이죠. 자, 이걸 보면 웹툰의 송곳이라는데 그게 나오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보느냐. 뭐 레거시 미디어, 신문 시장이나 방송 시장에 빙의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의 관점인 것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사업자들은 지금 이 어떤 새로운 변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장 기회를 어떻게 최대화해서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로 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대비되는 상황이 있고요. 미디어 지형도상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리셋이라는 키워드가 유효하다고 보는데, 다른 관점에서 또 이건 있습니다. 토마스 백달이라는 이제 미디어 평론가가 추가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건 벤 톰슨이 그림을 가져와서 또 자기가 그리고 뭐 이쪽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이 상황의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데,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푸른색으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것이 신문 시장의 총 광고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은 것이 2000년, 2001년 이 무렵이겠죠. 21세기 넘어오던 무렵이 피크를 치고 이제 내려가죠, 급격하게. 그 사이에서 약간 빨간 선이 옆에 덧대어 있는 것은 including 디지털 부분에 수익화를 하면서 약간 보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두 개의 이제 사선이 있는데 하나 분홍색으로 있는 것이 구글의 광고 수익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한 곳의 광고 수익이 전체 신문 미디어 시장의 광고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은 이미 구문이죠. 뭐 뉴스도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녹색 선이 이제 페이스북의 광고비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볼륨이 큰 거죠. 자, 이렇게 디지털 제국들의 광고 수익도 상당히 크면서 토마스 백달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뉴스페이퍼를 누가 죽였느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럼 죽인 건가? 뭐 혹은 다른 누군가인가라고 할 때 실제 신문 시장은 누가 죽였을까? 죽인 그 주범을 찾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실 스스로 죽인 거죠. 이용자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자들은 신문이 싫어서 신문을 안 본다기보다는 그냥 새롭게 뉴스를 소비하기 좋은 유통 환경 속에서 그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오른쪽 상단 그림은 워낙에 많이들 뭐 보셨을 것 같아요. 2009년에 이미 나온 것이고요. 2020년쯤 되면 "전통 매체는 다 죽는다."라는 형태의 좀 도발적인 문구를 가지고 토마스 백달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뭐 사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입소문에서 시작해서 뉴스페이퍼 저널리즘이 나오고 라디오 시장에서 어떤 미디어, 신문물로서 뉴미디어로서 TV가 들어오고 TV가 중심인 미디어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웹 기반 뭐 소셜 네트워크 이제 타겟팅 뉴스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징적으로 미디어 현상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어떤 미디어 시장의 큰 변화는 기술이 먼저 이렇게 추동해 내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미디어라는 그 시장 영역 부분은 인쇄술과 같은 것처럼 활자 문화가 나오면서 기록이 가능해지고 뭐 이후에 다양한 라디오라든지 전파 뭐 많은 것들이 기술적인 게 접목이 되면서 우리 일상의 문화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다양한 이런 미디어가 나오는데 이 미디어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얘기했듯이 기술은 이미 와 있죠. 미래의 기술들은 우리 옆에 와 있고 편재하지 않는 거죠. 고르게 와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을 빨리 차용해서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은 도입이나 채택이 늦는 건데 한때 미디어판에서 앞서가던 사업자들, 앞서갔던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또 모바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뒤처지기도 하는 이런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앞 세션에서 그래서 AI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관심 갖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그 기술이 기술 자체로 머물렀을 때 그 큰 변화하고 바로 맞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아까 스며든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문화로 자리 잡으면 그 기술은 상당히 달라지죠. 그냥 그 기술 자체가 아니고. 여기 앞에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MP3 플레이어 이런 아이팟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음악 소비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가.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의 문화로서 상당히 중요했다면 그 변화를 추동해낸 것은 기술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나 수익 모델이 결부되면서 문화적인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국적으로 산업이 재편되더라. 어떤 사업자는 아예 망해버리고 어떤 사업자는 처음 등장했는데 완전히 크게 흥하기도 하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블록버스터라는 이 우리나라로 치면 영화마을 같은 그 비디오 대여점 한때 상당히 흥해서 모든 웬만한 도시에 다 있었죠. 미국에서 거대 기업이었고 넷플릭스는 DVD를 대여하던 그냥 그 대여 사업자 같은 것이었으니까 상당히 소규모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었고 중간에 힘들 때 블록버스터 찾아가서 "우리 좀 인수해 주세요."라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기반으로 전환해 가면서 아주 큰 어 영상물 기반의 유통 사업자로 올라섰고 블록버스터는 아예 사라져 버렸죠. 지금 청산됐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창의적인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신흥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시장을 바꾸더라. 산업이 재편되더라. 그리고 이 속에 핵심은 중간에 이렇게 제가 그냥 사람 이용자 그죠? 다수의 소비자를 상징하는 사람 3 명만 그려 놨지만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터치 포인트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 기술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부 소수가 아니라 물론 얼리 어댑터로 시작하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이용하면서 문화로 자리 잡는 이것이 인제 접점의 강화인 것이고 그 접점이 공고해지면 수익 모델이 활성화되면서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방송, 뭐 이전의 신문들이 아주 강성한 미디어였던 것은 이 접점이 강력했으니까요.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신문을 보거나 방송 뉴스를 보는 게 너무 당연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는 터치 포인트다. 접점이다.'라는 게 개인적인 주장이기도 한데 요걸 쪼끔 더 체감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맨 약간 중간 윗단에 53.69% 거의 55 50% 중반대로 이용자들을 붙잡고 있는 이게 프라임 타임이죠. 방송입니다. TV. 그게 이제 황색 선이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중간에 보이는 녹색 선 약 20% 후반과 30% 대로 꾸준하게 주간의 시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단말, 모바일 미디어가 지금 우리 이용자들하고는 호흡을 계속 같이 하는 동반 매체죠. 이 상당히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매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뭐 아예 없었던 시기에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강력해졌잖아요. 이 변화는 사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웹 기반으로의 변화보다 모바일로의 변화는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웹 기반으로의 변화의 디지털 혁신이랄까요? 이 부분을 쪼끔 체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걸 덜 느끼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초입이고 이런 부분의 변화 상황들은 훨씬 더 크게 증폭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건 최근 지난주에 닐슨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작년 한 해 코로나 오고 나서 미디어 상황의 변화, 특히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정리한 리포트의 첫머리입니다. 주 단위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고 미디어 이용 시간은 또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크게 봐서 세 번의 1차 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이 있죠. 확진자가 막 이렇게 늘어나던 그 시기에 중간 하늘색이 있고 약간 짙은 회색이 있고 밑에는 좀 뭐 보라색 같은 게 있죠. 맨 아래가 TV고요. 중간이 PC고 위에 하늘색이 모바일입니다. 뭐 이미 어느 정도 모바일이 TV 못지않게 볼륨이 좀 큰 거는 보이실 텐데 여하간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추세 속에 여기 그림상에서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1차 확산기에 미디어 이용이 상당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크게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 확산 때도 마찬가지. 이건 뭐냐면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갑자기 뭐 전쟁이 난다든지 공습이 나온 것처럼 사실 전염병 공습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미디어를 찾게 되는 거죠. 정보 수요가 급증하니까요. 그럴 때 1차 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 비슷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이런 것을 할 때 처음에 그 일 TV를 먼저 찾더라 사람들이. 그리고 PC에서 검색하거나 하면서 정보를 보더라. 그리고 모바일에서의 소비량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TV라는 것은 여전히 아직 1차 매체로서 강력함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두 번째 재밌는 것은 1차 확산 때 아주 빨리 사람들이 반응하더라. 2차 확산 때 쪼끔 시차가 이제 생기더라. 1-2주 늦게. 3차 확산 때 한 2-3주 넘어가니까 미디어 소비가 좀 더 크더라. 그 말은 벌써요 사람들이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그런데 3차 확산 때가 사실 확진자 수는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쪼끔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어떡하지? 빨리 찾아봐야지. 검색해 봐야겠다.' 이런 정도에 있어서 쪼끔 뭐 좀 봐야 되겠네 하다가 '숫자가 계속 늘어나네. 뭐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행동 패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재밌는 부분이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참 무서운 이야기긴 하지만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를 보면 우리 사회 상황 혹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의 어떤 변화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 상황 중에 하나는 시간 부자, 시간 빈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세대별 미디어 이용 시간은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10대 이하, 10세 이하의 아주 어린 층과 50대, 60대 넘어가면서 60대 이상의 시간 부자들이 미디어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더라. 20-30 대는 정말 좀 생업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특히 아마 TV나 PC 중심의 미디어에선 더 그런 게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모바일에서의 이용량은 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패턴에서 어쨌든 미디어 소비 시간에 있어서는 양극화 현상이 동일하게 있더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10세 이하도 얘기했지만 사실 10 대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가 오면서 수업을 오프라인상의 학교 활동이 줄면서 그것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 전체적으로 느리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조금 더 들어간 이야기는 닐슨의 그 박 연구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클럽하우스에서 한 2 시간 우리가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 봤었는데 그때 이야기 중에 좀 안타까운 대목은 성인들이 소비하는 미디어 소비랑 거의 같은 것들을 애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함께 보고 있다든지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노출량이 엄청 늘어나는데 이것을 애들한테 특화된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뭐 유튜브 같은 데에서 키즈 콘텐츠를 좀 더 보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그 뭐죠? 이 그런 19금의 성인물은 아니지만 성인들 대상으로 제작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들에 노출되는 것이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지 못했던 예상 못한 어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디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매개가 된 많은 콘텐츠나 서비스 소비가 그렇게 그 적절하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장면들도 많이 생긴 것 같다인 거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 또 똑같은 상황이 1 년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빠르게 사회적인 대응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만 갖고도 좀 하 잼 좀 살펴보고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이 정도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동영상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미디어 지형도에서 보면 우리가 텍스트나 이미지 기반보다는 아무래도 어 모바일, 동영상 관련한 부분이 중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유튜브가 워낙 압도적인 1 위를 여기 이기 때문에 그 논외로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가 많이 그 상승했을까를 살펴보시면 넷플릭스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네이버와 차티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이야기는 잠깐 스킵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웹 기반에서 그 네이버와 같은 다음과 같은 포털이 압도적인 이용자 기반을 가지고 성장해 왔다면 모바일 시대는 터치 포인트, 이용자 접점을 상당한 영역에서 음악, 영상, 서치 검색이나 정보, 그리고 커뮤니티, 마케팅, 커머스 이런 영역에서 유튜브가 큰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포털로 도약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업적 관점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연관해서 보면 광고 양식을 보면 되는데요. 결국은 현재 미디어에서 가장 큰 수익 모델은 광고니까요. 신문에서는 지면을 할당해서 돈을 벌었고 광고 지면에 크게 주거나 아니면 일면 주목이 높은 데를 비싼 단가로 받았죠. 방송은 시간띠를 팔았죠. 공짜로 콘텐츠를 보게 해줄 테니까 광고 봐주세요 해서 이게 가능했던 편성 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우리가 9 시엔 뉴스가 고프고 10 시면 드라마가 고프고 예능이 고프고 뭐 이런 식으로 국민 생활의 시간 자체를 편성 권력을 이용을 해서 방송 사업자들이 디자인해 왔었죠.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해체됐다고 우리가 봐야겠고요. 웹 시대에서는 검색을 통한 연결의 가치가 중요해져서 초반에는 디스플레이 애드 이런 것이 컸는데 그게 아니라 검색 광고가 아주 큰 수익을 내면서 글로벌하게 구글,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큰 수익을 냈죠. 모바일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해체됐습니다. 지면이 부족하고요. 작은 화면에서 디스플레이에도 제대로 담기 어렵고 편성 권력 해체됐으니까 시간띠를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직관적 소비를 좋아해서 바로 페이지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모델에서 보면 그 콘텐츠 속으로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스트리밍과 서브스크립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할 때 뭐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겠죠. 먼저 음악을 살펴보시면 신문 사업자 아까 얘기하면서 21 세기로 넘어오면서 피크를 치고 이제 내려갔다고 했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21 세기로 전환될 때 냅스터가 등장하고 음악 사업자들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2003 년쯤 가면 이제 아이튠즈가 나오죠. 앨범 형태로 CD를 묶음 판매하던 것이 낱개 판매가 가능해지니까 이용자들은 좋아졌지만 사업자들은 상당히 수익성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벨리라고 있는데 이 협곡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왜 밸리가 되냐면 그 이후에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최근에 2010 년대 후반 들어서는 음악 산업이 다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트리밍 기반과 동반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쉽게 음악을 또 소비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음악 산업도 그 바람을 타고 조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리밍이 중요하다인데 이걸 극적으로 대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09 년과 2019년 비교해서 그린 그래프인데요. 왼쪽 2009 년에 보시면 스트리밍이 5%죠.
오른쪽 2019년 스트리밍이 79%,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왼쪽 2009년에는 주로 뭘로 봤냐? 제일 큰 거 피지컬 미디엄이죠. 59%, 거의 60%죠. 이게 뭐 CD나 그 바이널, LP판, 뭐 이런 카세트 테이프 이 정도 그런 피지컬 미디엄을 통한 소비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스트리밍이 기본이다라고 변한 걸 알 수가 있죠. 역시 스트리밍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비디오가 스트리밍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업자가 있죠. 왼쪽에 글로벌 시장에서, 오른쪽 국내 시장에서 아주 많은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왼쪽 해외 OTT 중에 보면 하단에 퀴비라는 거의 뭐 시작하겠다 하면서 1조 원, 그리고 서비스 런칭할 때 또 1조 원, 2조 원이나 펀딩을 해서 했던 카젠버가 했던 뭐 이 사업은 6개월 만에 지금 뭐 청산을 하는 상황, 그리고 아예 사업을 접은 거죠. 오히려 그전에 만들었던 스필버그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콘텐츠는 지금 뭐 로쿠라는 데다 이제 판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전쟁터가 급격한 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양강구도죠.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 이 부분 뒤에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민호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애플 TV 플러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찡코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국계 이민자 가족 이야기를 다룬 건데 여기 주연 배우로 캐스팅됐고 현재 부산에서 찍고 있기도 한데 이 시리즈물이 800억 들여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당한 대작이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애플도 이제 오리지널 제작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계 혹은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 콘텐츠들이 글로벌하게 팔리라라는 걸 물론 넷플릭스라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가 최근에 그런 거 맛을 많이 보고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이 동의가 되면서 이 스트리밍 기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장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HBO 맥스가 있고 다양한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 그림들은 바로 뒷장에도 나오지만 오리지널 콘텐츠 극장에 개봉할 영화들이 HBO는 직접 OTT를 통해서 바로 이제 런칭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스트리밍 기반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훌루, 피콕 뭐 이렇게 유튜브 프리미엄 쭉 나오죠. 현재 넷플릭스가요 한 2억 명 안팎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사실 이건 커머스 사업자, 우리나라도 쿠팡이 최근에 쿠팡 플레이 냈지만 이건 좀 가려진 숫자이기도 하고 조금 번들링이라서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여기 7,300으로 나와 있지만 이전에 도표고요. 지금 벌써 8,600만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훌루도 이제 디즈니 거죠. 다 인수해서.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훌루 그리고 ESPN 플러스까지 한 3개가 디즈니 미디어 그룹의 자산인데 이 3개 합치면 1억을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넷플릭스를 많이 따라잡고 있는. 잠깐 HBO 이야기를 하면 작년 말에 나왔던 원더우먼 1984부터 지금 올해 12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매트릭스 4까지 상당히 큰 대작들의 영화를 HBO 맥스를 통해서 오픈하겠다. 뭐 상당히 그 엄청난 선언인데요. 오히려 이걸 하고 나서 그 감독이나 배우들이 "무슨 소리냐. 영화관에서 하는 걸로 약속하고서 나는 제작 같이 했는데 너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지금 소송전이 예고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OTT 전쟁이 심각한 거예요. 이 미디어들은 이렇게 워너 브로더스 영화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HBO라는 기반을 빨리 키워야 우리 미디어 영화사도 살고 방송 사업자도 그렇고 이 전체 미디어가 산다라는 절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디즈니와 넷플릭스 잠깐 이 전쟁 전선이라고 할까요? 전쟁터의 현장을 살펴보자면 올해 아마 여러분은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넷플릭스 이야기 많이 들었다면 그리고 여기 아마 학생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 계정 쪼개기에서 4명이 함께 뭐 넷플릭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 넷플릭스가 지금 2억 명 안팎의 유료 가입자를 만들기까지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게 맞아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요. 그 기술적인 거 포함해서 뭐 UX, UI 다 좋고 훌륭한데 디즈니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비교하면 레거시 사업자죠. 아주 무겁고 뒤뚱거려야 마땅한 게 맞고 실제 그런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디즈니라는 곳 자체는 테마파크라는 거대한 사업 영역이 하나가 있고 또 영화관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글로벌하게 가장 잘하는 사업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OTT라는 스트리밍 기반이
상당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카니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제살 깎아먹기의 요인이 있죠. OTT에서 열심히 컨텐츠 많이 내보낼수록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서 수익을 벌던 것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많은 걸 해결해 준 셈인데 아주 고민 끝에 그래도 몇 년 걸려서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았는데 이게 2019년 11월 달이에요. 첫날 오픈하자마자 1,000만 명이 가입했죠. 뭐 되게 폭발적입니다. 그렇긴 한데 여하간 2020년이 오면서 갑자기 코로나가 오니까요. 테마파크 확 줄어들어 버렸고 지금 감원하고 있고요. 영화관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디즈니라는 곳이 지금 OTT 기반을 통해서 전체 미디어 그룹이 살아가는 비전을 새로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것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읽힙니다. 앞으로 계속 흥미진진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하기 때문에 더 기사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다른 분하고 해서 뉴스레터에 글도 쓰고 있고 책도 지금 준비하는 게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 스트리밍 전쟁 이야기는 뭐 기사도 많이 나오니까 특별하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다만 한 가지 넷플릭스가 LG의 OTT를 IPTV를 통해서 한국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고 현재 작년 말에 KT랑 제휴를 하면서 이제 압도적인 사업자니까요. 완전히 휩쓸고 있다. 현재는 한국은 넷플릭스 이어다. 작년 2020년 아까 닐슨 리포트에도 나온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넷플릭스 당한 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한 사업자로 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어서 보면 스트리밍 기반의 미디어 사업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노력을 많은 사업자들이 해왔고요. 유튜브 나오기 전에 판도라 TV가 있었고요. 넷플릭스 현재 나오고 있지만 우리도 푹이라는 것도 있었고 옥수수라는 게 있었죠. 그런 걸 합쳐가지고 웨이브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는 방송 3사가 다 합쳐서 들어가 있고 SK텔레콤이 결합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만치 않고 티빙은 JTBC랑 CJ가 손을 합쳐서 또 하는데 그 웨이브랑 티빙이 합쳐도 지금 넷플릭스랑 싸우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또 각자 지금 도생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터 어떻게 가야 될까 참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건 애플과 아마존만 해도 원래 적인데 적과의 동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존의 알렉사 AI 스피커에 애플의 뮤직이 들어가고요.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의 영상 사업에 애플 TV 플러스가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업적인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 이미 현장인데 우리는 좀 많이 분산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조금 이 부분 이제 스트리밍 부분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영화 시장에 있어서 아까 그 홀드백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에 제목에서 하면 릴리스하는 윈도우에 있어서 시간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예전에 172일 후에 다른 윈도우로 넘어갔다면 지금 이게 짧아져서 심지어 17일까지 줄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의 플랫폼 채널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문화로 스며든다고 얘기했는데 스트리밍 기반에서의 생활상 변화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 같고요. 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자인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기반 더하기 상호작용성이 높아지면서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미디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트리밍 기반으로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생활에서 점점 더 접목되는 장면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서브스크립션 이야기인데요. 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설명을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소유와 공유 이 부분을 넘어서 구독 경제 시대로 가고 있다. 오너십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접속이 중요하다. 이건 사실 제레미 리피킨이 이미 소유의 종말에서 했던 이야기인 거죠. 사업자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좀 피저빌리티라고 하는데 가시성이 높아지는 게 레귤러하게 예상 가능한 프리딕터블한 캐시플로우가 들어와요. 그래서 터치포인트 이용자 기반이 명확하게 자리 잡히면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오는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구독 기반으로 미디어 사업이 일어날 때 사업적 안정성이 높아지더라. 그림을 빌려서 본다거나 자동차 선택에서 또 마켓 컬리, 실생활에서의 음식품 배달 뭐 이런 건 다 물론이고요. 이미 우리는 유튜브에서 구독 기반으로 채널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죠.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독에 돈을 많이 쓰고 있냐. 아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사실 원래 그 사이트에서는 GIF로 게임하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움직이는. 뉴욕타임즈 이야기 잠깐만 하면 지금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8년 사이에 디지털 구독 기반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성과가 좋다라는 이 그래프이고요. 아마 기사도 나왔으니까 보셨을 텐데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2012년에 부임한 마크 톰슨 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BBC 기자로 출발해서 BBC에서 사업본부장하고 사장을 8년 동안 했어요. BBC 사장 8년 끝나고 바로 뉴욕타임즈 오너가 스카웃돼서 뉴욕타임즈 와서 8년 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이 전환을 성과를 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맥킨지가 인상적으로 보고 3명이 사흘 동안 붙어서 인터뷰를 하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 리포트 표지인 것이고요. 제목, 목차는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 돌파구 잡기, 변화를 위한 재편. 이게 좀 인상적이어서 아주 길진 않지만 제가 또 번역도 했었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거 일반적인 퍼블리싱은 할 수 없으니까요. 이메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연락 주시고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사람이 와서 뉴욕타임즈에서 해보니까 외부의 신생 뉴미디어 저항군도 무섭지만 내부의 저항군이 더 무섭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바이스, 복스, 버즈피드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 기반의 뭐랄까 좀 발랄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와서 뉴욕타임즈가 참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 안에서의 저항군, 이전에까지 사업을 해오던 데서 했던 패러다임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참 힘들었다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8년을 성공적으로 이제 퇴임을 한 셈이긴 한데, 지나고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뽑았던 부사장, 그 사람을 사장이 됐는데, 메레디스라는 이제 여자분이 사장이 됐는데, 그 사람하고 한 이야기가, 야, 우리 정말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나마 성과를 낸 건 최근 18개월이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8년 동안 숱한 실패도 하고 힘들었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 과정이라는 것이 미디어, 특히 유명한 레거시 사업자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레거시 사업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용자 중심 이런 부분은 지금 이 경우에는 워낙 여기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페르소나 이야기나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이 이야기들을 좀 묶어서 보면 연결 역량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유튜브에서 우리가 채널을 구독한다라고 했는데, 이 채널 구독 행위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커뮤니티를 구독하는 거랑 사람을 구독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로켓 컨퍼런스라고 저희가 했을 때 영국 남자가 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비욘드 크리에이터,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뭐예요? 유튜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단순한 콘텐츠 제작, 운영자가 아니라 커뮤니티 빌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튜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서 나의 채널, 나의 콘텐츠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방송사, 신문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미디어 지형도의 변화를 본다고 했는데, 거기서 위기 상황에서 리셋이 된다고 했는데, 그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변화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 바탕은 뭘까?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보느냐, 읽느냐, 아니면 같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떠드느냐. 우리가 전날 저녁에 드라마나 예능을 안 보면 그 다음날 점심시간, 저녁시간 친구들이나 사람들하고 할 이야기가 없어지면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이 그렇게 나하고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는 접점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지니까 지금 전통 사업자들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의 경쟁력은 무엇이냐, 혹은 또 생존 전략은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다시 전략적으로 키워드로 묶어본다면 이제 연결 역량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충분히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는 점점 미디어가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최근에 클럽하우스 이용하면서도 느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에 결부된, 우리는 지금 이 줌을 할 때는 확실히 느끼죠. 오프라인상의 우리 시간도 점유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자율주행차만 나와도 그럴 텐데 우린 그 시간에 운전하는 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이제 없어도 되는 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동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를 또 즐기게 될 것이죠. 심지어 세컨 라이프부터 나왔지만 그런 걸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보면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구현된 다중적인 자아가 있다고 치면 그 일부의 정체성을 구현한 캐릭터가 나를 대변할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 영화처럼 사람은 어딘가에 자고 있고 나의 캐릭터들이 분신이 돌아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 이야기까지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미디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연결 역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소비자로서, 이용자로서도 우리가
연결 역량이 중요하다. 미디어 지형도의 큰 변화 속에서 우리 개인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인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이용자로서 볼 때 나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저는 이 연결 역량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번에 유튜브 트렌드 책을 쓰면서도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 유튜브 채널 구독 리스트를 공유하는 것을 꺼린다는 거죠. 왜? 그게 나의 어떤 상당히 내밀한 다양한 속성들을 보여주는 설명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구독 모음이 나를 구성한다. 또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나를 설명할 것이다. 명함을 들고 나의 소속을 얘기하는 어디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는 어느 과의 누구입니다라든지 어느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함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나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명함이라는 것보다 더 유효한 나의 설명 도구들이 지금 이런 연결 기반에서 더 많이 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설명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접속할 수 있는 것 혹은 바로 접속을 끊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관점의 연결력이 오늘 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미디어 시장 내도 치고 변화가 많은데 결국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연결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형태의 그 뉴미디어 변화 같은 것들을 정보 나누는 형태의 구독 서비스를 저도 만들어서 요즘 테스트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시로캣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뉴스레터는 무료로 매주 2차례 하는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구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 주셔서 고마워요.